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아주 오랜만인 듯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0년 5월 3일 일요일 오후 1시 27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의 날씨는 비가 이제 그친 듯 하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공간, 우리 집은 오로지 저 혼자 평화로운 너무 행복한 시간. 이 시간에 이 기분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을 중간에 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김갑수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아는 한도 내에서 드렸는데, 하고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전달한 부분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부분 두 가지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빠진 부분이라 함은 선생님 활동에 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는 강의도 하시거든요. 이 책과 동일한 이름인 백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도 하시고 강의실은 아마 강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하신 부분을 김갑수 TV의 하나의 코너에 백권대학으로 등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강의를 1년 동안 이루어진 이 강의를 기본 한 번 이상은 다 들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당기는 그런 강의가 있으면 듣곤 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바로 만난 강의가 지난번 들은 거 기억은 나는데 또 한번 듣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목이 아마 진시황, 진제국의 몰락, 뭐 그런 식의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또 새로우면서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다음 독서의 책도 확정했답니다. 진시황 강의였나? 기억력이 갈수록 쇠퇴합니다. 어쨌건 그 강의에서 나오는 그 책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선생님 활동 말씀드렸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할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 100권을 읽으면 한두 권 정도 좋은 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고 100권이 아니고 10권을 읽으면, 즉 확률이 10에서 높으면 20%에 해당하는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 정도는 적어도 100은, 만약에 100권이면 우리가 들인 돈, 책값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네. 이 강의를 새로 들으면서 하필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참 신기. 그래서 두 가지 보충사항과 수정 내용을 일석이조의 효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책 읽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조금 사심 있는 책 읽기를 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백권대학에서 알게 되어 충실한 만족스런 독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백권대학
82장에서 만났던 생물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런 김에 여러분께 순서를 좀 제끼고 82권 생물학 이야기 여기부터 읽고 원래 진도인 11장, 12장, 즉 오늘의 책 읽기는 82장, 11장, 1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다음에 이 차례가 되면 또 읽더라도 제가 꼴리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관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82장 생물학 이야기. 생물이란 무엇인가? 생물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생물이 무엇이고 생명 현상이 무엇인지를 답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런 질문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만 년이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분자생물학자 김웅진이 저술한 생물학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과학책이다. 나는 젊은 시절 연어의 모천 회귀와 취각 구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이 분자생물학과 다소간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학문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학문에 개인적 호감을 가질 수는 있다. 나는 이론 물리학과 함께 분자생물학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터에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의 책을 만나게 돼서 반가웠다. 더구나 이 책은 대단히 흥미롭고 유익하며 세련된 저작물이다. 생물의 종류는 무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모든 생물의 행동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목표가 있다. 그것은 생존과 번식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자연물에는 두 부류가 있다. 무생물과 생물이다. 옛사람들은 무생물과 생물이 확고히 다른 존재라고 믿었다. 또한 근세의 사람들도 동물과 식물, 인간과 동물이 다른 존재라고 믿었다. 생명에는 신비스러운 비물질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심지어 초자연적인 무엇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같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따름이다. 생물체가 특별하게 보인다든지 생명 현상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종의 일루전, 착시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관건이 되는 핵심 용어는 진화이다. 이제 어떤 과학자도 진화가 생물학의 대통합 이론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진화의 논리에 의해서만이 생물학의 어떤 내용도 이치에 부합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생명의 진화 과정은 장엄한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파편적인 사건들의 반복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으로 일관성 있게 점철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현대에 들어 생물학은 종래의 빈곤하고 비현실적인 신화적 세계관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깊이와 설명력과 사실성을 갖는 본질적인 첨단 학문으로 올라섰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닮은 복제물을 만들 줄 아는 유기물 분자였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면 거창한 주제로 느껴진다. 그런데 기실 이 거창한 주제는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문제로 회귀한다. 나아가 생명은 스스로 자기 복제를 함과 거의 동시에 자연 선택에 의한 다윈적인 진화를 하는 분자 복합체가 발생함으로써 탄생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성사되는데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확률에 의한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론 물리학 책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될 수 있었던 확률을 고물상의 폭풍이 몰아쳐
보인기가 만들어질 확률로 비유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시행 횟수가 거의 무한대로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다. 최초의 생명체는 단일종으로 수렴된다. 1000만 년 전만 해도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같은 종이었다. 사람과 침팬지와 보노보는 600만 년 전 공동의 조상에서 갈라졌으며 현생 인류는 약 6만 년 전 북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은 침팬지이다. 침팬지의 해부학적 구조 중에서 인간과 닮은 것은 48가지, 원숭이와 닮은 것은 27가지라고 한다. 진화는 다양성을 선호한다. 다양한 유전자 풀을 가져야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양성이 없는 획일화된 공동체일수록 수명이 짧다는 사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것일까? 자연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과학이다. 다만 생명 현상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자연과학은 편의상 물리학과 생물과학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생물과학과 생물학적 원리는 분자생물학과 진화이론으로 충족된다. 내 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 아니,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과 동물이 양리적, 생리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공통성이 대단히 크다. 인간에게 중요한 약재와 의술인, 항생제, 진정제, 진통제, 인슐린과 백내장 수술, 근관치료술, 심장박동기 설치 등은 동물과 공용된다. 인간과 파충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옥시토신은 뇌에도 기능을 한다.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높은 동물은 암수 한 쌍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낮은 동물에게는 군거 자폰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옥시토신은 한 사람을 길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포유류에게 옥시토신은 생식 행위를 유도하고 자궁수축으로 출산을 촉진하고 젖샘을 자극하여 수유에 관여한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살필 때 몸이란 유전자의 영속화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생물들은 자신의 노력과 분투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를 위한 것이다. 몸은 죽어 없어지지만 유전자는 새로운 운반체, 즉 후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윤회설에서 말하는 영혼이란 바로 이 유전자와 대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내 몸의 진짜 주인은 유전자인 셈이다. 첨단화된 현대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은 수렵 채취 형태였다. 그렇기에 수렵 채취에 적합한 유전자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사람은 사진 속의 산이나 건물이 달라지면 알아채지 못하지만 동물들의 움직임은 예민하게 감지해낸다. 남자가 여자보다 공간 감각이 발달했고 여자가 남자보다 위치 감각이 발달한 것도 수렵 채취적인 유전자 때문이다. 수백만 년 동안 남자는 움직이는 동물들을 사냥해야 했고 여자는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의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어떤 식물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며칠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여성들이 꼼꼼하게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기억하는 것도 이런 데 연유가 있다는 것이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사람의 사망 원인 중 서너 번째가 독뱀에게 물린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뱀에 대한 공포 유전자가 있다. 뱀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장류나 쥐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선천적 유전과 후천적 학습의 관계. 아메리카 곰은 갈색인데 불곰, 북극 곰은 흰색, 백곰이다. 왜 그런 것일까? 눈과 얼음뿐인 북극에서 하얀색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은폐와 먹이 사냥 등에 유리하다.
결과 여러 색깔의 곰 중에서 흰색 털을 가진 곰들이 북극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연선택 적자생존이라고 한다. 다윈은 사람에게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동물로부터 유래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의 조상이 침팬지와 같다는 말이었다. 당대 유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것은 1859년이다. 원 제목은 자연 선택 혹은 생존 경쟁에서 선택된 종족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해서였다. 다윈의 저서들에는 사람과 동물의 행동과 심리의 유사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당연히 동물에게도 지능이 있다. 또한 다윈은 남녀의 성격과 감정의 차이를 고찰했다. 그런데 다윈은 인간 평등주의자였다. 그는 남녀 차별과 노예제도에 반대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과학 연구는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다윈은 개코 원숭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존 로크보다도 철학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요컨대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동물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보다 더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존 로크는 부도덕한 철학자였다. 그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착취의 정당성을 강조한 제국주의자였다. 현대에 들어 인간의 정신현상은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이 아니라 생물학의 새로운 분야인 인지신경과학이 규명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다루던 마음의 문제를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뇌의 영상을 관찰하여 환자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탐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이트와 라캉류의 정신분석 및 치료법은 사장돼 가고 있다. 우리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자체를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다. 즉, 적자 생존이 진화의 원리이므로 인간 역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가치를 혼동하는 오류이다. 또 하나의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다. 자연현상을 인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이다. 다시 말해 자연현상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이다. 예컨대 부지런한 개미는 좋고 게으른 배짱이는 나쁘다는 식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며 박쥐와 여우는 나쁘고 소와 곰은 좋은 동물이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리켜 이솝의 오류 정도로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자연현상에는 윤리적 우열이 없다. 이런 점에서 노자가 말한 천지불이인은 가장 이른 시대에 개진된 자연에 대한 해안이었다.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나요? 할머니한테 들었나요? 이것은 진화론에 반대하는 주교 윌퍼포스가 진화론 옹호자 토마스 헉슬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자기 조상을 욕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윌버포스는 제 깜냥에 기발하다고 여겨서 던진 질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편견과 오류가 있다. 먼저 윌버포스는 원숭이는 나쁜 것, 인간은 좋은 것이라는 인간 기준의 자연관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진화론이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인간이 된 논리라는 무지로 인한 강변이 게재되어 있다. 진화론은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종의 기원은 시종일관, 논리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길고도 견고한 저작이다. 근대 서양에는 유전적 진화론을 정치적, 이기적으로 적용한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사회 진화론을 주장한 스펜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우생학이나 인종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 같은 것들이 또한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다윈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이타적인 연민과 공감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강조했다. 다윈처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나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슨의 명민함을 인정하지만 유전적 진화 논리를 문화 현상에까지 적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물학이 아닌 다른 것을 전공하는 우리가 과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과학적 정신이지 과학적 방법론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생물학은 분자 생물학의 바탕을 두어 전개된다. 분자 생물학은 DNA와 단백질을 위주로 한다. 모든 생명 현상은 분자적 형상과 분자적 진화에 기초를 둔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거의 같은데도 외형이 크게 다른 것은 단백질의 미세한 차이와 각 유전자에 달려 있으면서 조절 부위를 가동하는 유전자 조절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이다. 사실 이 말처럼 엉터리는 없다. 사고하는 이성을 과장되게 신뢰한 것은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이 지닌 맹점이다. 데카르트는 17세기 사람이니 그리 오래전 사람도 아니다. 데카르트는 정신을 비물질적인 존재로 여겼고 육신과 정신을 구별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었으며 몸을 움직이는 뇌의 기능과 별도로 사고를 일으키는 영혼은 송파선을 통해서 뇌로 들어간다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 흔히 하는 말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가 있다. 이 말은 머리와 가슴이 즉 이성과 감정이 별개라는 이원론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머리와 가슴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데카르트의 인간 이해는 서양인들이 흔히 쓰기 좋아했던 말로 근대적인 것도 아니었다. 아니, 서양인들의 근대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인간의 사고와 감각을 지휘하는 것은 모두 뇌에 있다. 인간의 지능은 뇌의 신경세포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의해 나타난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나서 뇌의 신경세포 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뇌의 신경구조는 변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추동시키는 것이 학습이다. 이것은 인간은 학습을 통해 지능과 감각을 발달시킬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 만능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학습 만능론은 어린 사람들과 피교육자를 억압한다. 레닌의 볼셰비키 당은 인간의 행동을 학습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파블로프의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파블로프의 개로 회자되는 개의 침분비, 조건 반사론을 주장한 파블로프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를 학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폈다. 뇌생물학은 뇌과학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했다. 오늘날까지도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는 사상교육을 통해 인간을 이타적 존재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는 이가 많은데 당연히 그들은 유전학을 외면한다. 그렇다면 선천적 유전과 후천적 학습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아주 오래전 유학에서 말한 중용 이해의 답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 이 책 생물학 이야기는 초기의 생명체 탄생부터 오늘의 생물 현상에 이르기까지 그 진화 과정을 명쾌하고 쉽게 서술하고 있다. 단순히 생물학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생물과 관련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마치 한 권의 생물학적 인생 철학서를 읽는 듯한 몰입을 불러일으킨다. 가종억 응용생물학자. 읽고 보니 이 장이 꽤 기네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오늘은 11장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장 중국지.
한국인이 쓴 가장 사실적인 중국 혁명사. 중국지 현이섭은 방대한 저작물이다. 상하권 합쳐 1150쪽 분량이며 활자도 작다. 나는 이토록 충실한 저작물이 한국인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을 높이 산다. 이 책은 진지하면서도 사실적이다. 이는 좋은 역사물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이 책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선포 지점을 기준으로 상권과 하권으로 갈린다. 상권은 마오쩌둥의 성장기가 소개된 후 중국인민혁명군, 사실 이 명칭은 1946년 6월에 채택, 정강산에 임시 거점을 확보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이후 2만 5천 리에 달하는 대장정, 1934년, 시안사변, 1936년, 그리고 연안시대와 국공내전으로 이어지고 천안문 광장 신중국 선포로 일단락된다. 저자는 이 대서사시를 공전절후, 전무후무와 비슷한 뜻의 신화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이것이 레토릭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 중국의 현대인민혁명사는 고대의 유명한 초한지보다 훨씬 더 웅대하고 복잡하다. 한 예로 대장정 과정에서의 숱한 강 건너기와 산 넘기는 인류 전쟁사에서 널리 회자되는 어떤 대전투보다 드라마틱하다. 중국 인민혁명의 성공은 지도자 마오쩌둥의 승리이기도 했다. 마오의 승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먼저 마오는 어떻게 장제스와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마오는 절대 열세에 있었다. 병력으로는 4대1, 화력으로는 10대1 정도의 열세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장제스는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고 마오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의 비결은 의외로 간명한 이치에 있었다. 그것은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로 압축된다. 혁명 과정에서의 투쟁은 외부 투쟁 못지않게 내부 투쟁도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마오는 1931년 단 한 번 내부 투쟁에서 좌절을 했을 뿐 이후의 내부 투쟁에서는 거의 승리했다. 마오의 내부 투쟁의 적수는 두 부류였다. 하나는 우경투항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좌경맹동주의였다. 여기에서 내가 느낀 소감은 조금 엉뚱할 수가 있다. 그때의 중국이나 오늘의 한국이나 우경투항주의에서는 영미의 냄새가 나고 좌경맹동주의에서는 독일, 소련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마오는 우경투항 쪽인 장쿼타우를 이겼고 좌경맹동 쪽인 왕밍을 물리쳤기 때문에 혁명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 장쿼타우나 왕밍은 마오보다 학벌이 좋고 외형이 화려한 공산주의자였다. 하지만 둘 다 강자의 의존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마오는 철저히 중국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을 중시했다. 게다가 그는 혁명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공부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결과 그는 다분히 중국적인 인민혁명을 창출했다. 요컨대 마오가 우경과 좌경을 모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주, 또 하나는 공부였다. 조선인 음악가 정률성, 조선인 혁명가 양림과 무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나는 글을 쓸 때 비서를 시키지 않는다. 공산당원은 첫째, 손을 움직이고 둘째, 입을 움직인다. 손과 입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를 쓰게 하는 것이다. 마오쩌둥. 언젠가 나는 강연을 한 후 질문을 받았는데 강연 중 중국에 대한 나의 호의적 발언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학생 하나가 티베트 침공과 천안문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길게 답변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중국의 내정 문제는 중국 사회주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데모크라시 시각으로 중국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답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달라이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천안문 사태를 우리의 광주처럼 보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지 학원에는 상권과 달리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게 들어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권에는 위대했던 대장정과 국공내전이 담겨 있지만 학원은 신중국 창건 이후 숨막힐 듯이 전개된 권력투쟁 스토리가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학원은 중국 인민 일어섰다로 시작하여 최후의 승자로 끝을 맺는다. 학원 첫 장, 9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와 조선전쟁 출병이 거론된다. 둘째 장부터는 음험하고 치열한 권력투쟁 실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여기에는 기라성 같은 혁명가들과 탐욕적인 야심가들이 숱하게 명멸한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중국 혁명가들은 두 부류로 분류된다. 저원라이, 덩샤오핑, 펑도화의 류사오치 등은 애국자였고 친마오파였다. 반면 린바오와 강성 그리고 장칭을 필두로 한 4인방은 반역자였고 반마오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애국자였고 친마오파였던 류사오치와 펑도화이는 숙청을 당해 비참한 여생 끝에 고독한 죽음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2번씩이나 권력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것은 국가의 권력투쟁이 얼마나 변칙적이고 냉엄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한편 반역자 겸 반마오파 부류에 드는 린바오는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실패하여 몽골로 탈출 중 비행기 사고로 죽었으며 마오의 부인이었던 장칭은 감치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함으로써 최후가 더욱 비참했다. 이중 강성은 실각전에 암에 걸려 병사했다. 이런 권력투쟁의 배경에는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격변이 자리 잡고 있다. 마오가 맹렬한 의욕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삼면홍기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다. 류사오치와 펑도와이는 이 삼면홍기에 반대하다가 제거된 것이고 덩샤오핑은 문화혁명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다. 사실 1976년의 천안문 사태도 삼면홍기와 문화혁명으로 인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부러웠던 것은 어쩌면 중국에는 인재가 그리도 많은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최상의 인재는 마오쩌둥이다. 마오는 가히 혁명의 천재였다. 한편 저원라이는 혁명의 성자라고 할 수 있으려나 마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원라이와 동행하면서 재능이 출중한 덩샤오핑에게 대권을 인계하고 싶었던 것 같아. 죽음이 임박한 마오는 문화 대혁명에 대해 7대3의 긍정적 평가를 내려달라고 덩샤오핑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이 별것 같지도 않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람, 마오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하다. 덩이 마오의 요구를 거절한 명분은 바로 이것이었다. 결국 대권은 덩에게 인교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련한 전략가 예젠잉은 눈부신 활약으로 4인방을 제거하고 끝내 덩샤오핑을 권좌에 앉혔다. 나는 마오가 자신의 무리와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문화 대혁명의 긍정평가에 집착한 것은 결코 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마오는 자본주의와 서구 취향의 모양주의 오염을 경멸했다. 마오에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삼면홍기든 문화혁명이든 엄청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중국적 사회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